안녕하세요. 배운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2시 라이브는 의학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 앞에 있는 오늘의 책, 명랑한 정신과라는 책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 책의 저자이신 밝은마음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우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우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책 명랑한 정신과라는 책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저도 이 책을 읽어보니까 되게 제목에는 되게 뭔가 밝은 얘기 이런 것만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슬플 수도 있는 마음이 찡할 수도 있는 다양한 진료의 현장의 얘기가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윤우상 원장님과 함께 이 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시청하시면서 이 책에 대한 궁금증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궁금증이 있으시면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책에 대해 알아볼 텐데 먼저 좀 명랑한 정신과라는 제목의 책을 좀 쓰시게 된 배경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좀 읽어보니까 폐쇄병동 얘기도 많이 담겨 있고 여러 일반적인 진료 얘기도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좀 어떤 배경에서 쓰시게 된 책일까요? 예, 제가 정신과 의사한 지 한 3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난 환자분들의 그 애틋하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또 우리한테는 또 희망과 위안이 될 수가 있어서요. 제 30년 동안 만난 환자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썼습니다. 플러스 네. 또 30년 동안 제가 정신과 의사하면서 저의 성장 스토리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저도 되게 동감하는 게 되게 특이한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예. 저희가 일반적인 뭐 정신건강의학과 뭐 외부 서울에 있는 뭐 병원 진료 가서 만나볼 수 없는 환자분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되게 담겨있던 얘기가 폐쇄병동 환자분들의 얘기도 되게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좀 폐쇄병동 하면은 막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막 정말 심각한 정신질환들, 폭력적이고 정말 사회에서 격리해야 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뭔가 무시무시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예. 저는 좀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PD님이 폐쇄병동 그러면 진짜 막 폭력적이고 무섭고 막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내용을 저는 읽어보니까 제 생각과는 되게 재밌는 환경도 많고 재밌는 스토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일반인 분들에게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개해드리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정신과 병원의 폐쇄병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막 무섭고 폭력적이고 막 맨날 무슨 어떻게 보면 막 좀비 같은 그런 분들이 입원해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오히려 이 바깥에서 사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순하고 선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순진합니다. 근데 정신과 병동은 개방병동하고 폐쇄병동 둘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방병동은 일반 병실이랑 똑같이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병실이고 폐쇄병동은 한마디로 갇혀있는 병원이죠.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개방병동은 증상도 좀 심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치료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입원해 계시는 곳이고 폐쇄병동은 병식이 없는 사람들. 병식이 없다는 게 혹시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분들이 입원해 있죠. 쉽게 해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너 미쳤지? 그럼 내가 안 미쳤어. 내가 왜 미쳤어? 이런 것처럼. 나 멀쩡한데 왜 그래? 예, 이런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가 조현병이나 심한 정신병 환자분들은 자기가 병이 있다는 인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없는데 내가 왜 입원 치료를 해? 난 안 해.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치료 안 하고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입원을 하실 분이 없게 되고 문이 열려 있으면은 뭐 치료 받으시겠어요? 바로 나 정신병 아닌데 그러니까. 너 바로 나가야지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입원을 시키는데 그분들이 막 폭력적이거나 막 난폭하거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환청이나 망상이 심한 상태에서 현실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약간 엉뚱한 행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치료 안 하고 놔둘 수가 없으니까 입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혹 이제 충동적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응급실에서 보면 막 어떤 폭력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매일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쩌다 한 번 있는 것처럼 폐쇄병동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긴 있지만 매일 수시로 막 폭력적이고 난폭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순하고 또 선하신 분들이 더 많다. 그래서 아마 이 책에는 폐쇄병동에 있는 선하고 순하신 분들, 그러면서 자기 세계 속에 빠져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얘기가 많으니까 오히려 읽고 나면 그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책 읽고 나서 좀 개선되지 않았나. 저도 조금 개선됐던 게 예, 예. 저희가 이걸 조금 뒤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저는 뭐 지금 채팅창에서도 뭐 오영도님께서 폐쇄병동 이미지가 막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그랬었거든요. 예, 예. 책을 읽어보니까 뭐 미리 좀 스포일러를 해드리자면 본인이 뭐 이소룡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신의 지령을 받고 이제 움직인다. 예, 예. 내가 나도 뭐 하고 싶지 않지만 신의 지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하는 예. 거다. 지구를 지키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꼭 이분들이 정말 악의를 갖고 폭력성을 띠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예. 정말 난 순수하게 이 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건데 하는 건데 왜 사람들은 나 이상하게 볼까 이렇게 조금 뭐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본인 동기적으로는 순수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실제로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분들이 있기도 있지만 그런 네.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죠.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폭력적인 분들이 계속 폭력적인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증상이 심할 때만 그렇지 증상이 깔아앉으면 대부분은 다 이런 단어 써도 될지 모르지만 얌전합니다. 근데 간혹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그게 좀 도드라질 때가 있는 예, 그럴 법이지. 때가 있지 계속 폭력적이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아. 감옥처럼 가둬두는 게 아니에요. 치료하기 위해서 그 막 증상이 심할 때 본인들이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고립시키려고 폐쇄병동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저희 뭐 많은 미디어에서 다뤄졌던 좀 폐쇄병동 환자분들 보면은 좀 폭력적인 부분만 많이 다뤄져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뭐 더글로리 같은 드라마 예. 보면은 막 그 알코올 중독자 어머님께서 막 불을 지르시고 해서 막 끌려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강제로 묶어놓고 막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게 아니라 네. 대부분이 그렇지 대부분인데. 않습니다. 예. 99%가 95%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에서는 정신병동이라는 어떤 폐쇄된 공간, 그곳에서의 약간 반인권적인 거, 네.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어떤 반강제적인 치료 아닌 치료 행위를 하는 그런 드라마 장면이 뭔가 시청자들의 몰입을 주니까 하지만 그런 경우는 지금은 진짜 1도 없다고 생각하셔야죠. 진짜 1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병원에 그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 있잖아요. 네. 다 본인 스마트폰 갖고 있어요. 아, 예, 다 노트북 씁니다. 네. 저희 저희랑 병원 똑같은 거죠? 예. 뭐. 네. 집에서 스마트폰하고 노트북 하시죠, 방에서. 달고 살죠. 네. 우리 환자분들 달고 살아요. 핸드폰 맨날 핸드폰 보고 노트북 본인이 원하시면 노트북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강제로 입원해가지고 막 그런다고 그럼 당장 신문사에 언론에 제보하고 언론에 제보하자 그러면 언론사 좋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정말 한 20년 전 아니면 좀 짧게 보면 10년 전에 간혹 그럴 수는 있지만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핸드폰 갖고 있는데 제한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다 소통을 하고 계시죠. 예, 만약에 강제로 네. 했다. 네. 근데 핸드폰 저희 드리거든요. 그럼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마 살려줘. 지금 여기 윤사 원장이라는 사람이 나 지금 묶어놓고 패려고 하고 있다. 난리 부르죠. 엄마한테만 전화할 거예요? 뭐 엄마, 아빠, 경찰 뭐 그렇죠. 다 하죠. 그럼 다 몰려와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데 지금 그건 옛날 얘기예요. 예. 그런 건 조금 약간 미디어에서 그런 것만 보여주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은 오해가- 아닌데. 지금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뭐 오해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떤 환자분들을 겪으셨는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뭐 이런 환자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부분은 좀 폭력적인 환자분들이 궁금할 것 같긴 했습니다. 제가 좀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좀 다양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동생을 입원시키려고 하는데 동생이 입원하기 싫다고 칼을 이제 품 안에 숨기고 정말 공격적인 모습을 숨기고 오신 분들도 있다고 하셨고 예. 병원에 입원한 게 싫어서 면도칼을 삼기시는 분도 계셨고 정말 사실 이런 분들을 제가 뭐 원장님의 입장을 감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예. 의사로서 마주한다면 정말 충격과 공포 내가 얘를 입원시키면 정말
칼이 찔릴 것 같고 음. 이런 좀 공포가 먼저 들 것 같아요. 좀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의 두려움과 의사로서 책무가 충돌하실 텐데 예. 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이제 초기 입원하시는 분들은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입원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태가 네. 좋을 때 입원은 안 하니까 상태가 그렇죠. 좋으면 퇴원해야 되니까 거꾸로. 상태가 좋을 때 입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태가 아주 안 좋을 때는 피해망상 같은 것들이 많아요. 누가 나를 쫓아온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방어용으로 칼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입원. 어떤 분은 입원하기 싫다고 해서 입원시키면 어떻게 하겠다고 막 아주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네, 의사 입장에서는 갈등이죠.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꼭 입원을 해야만 되는데 만약에 입원을 안 하게 되면 놔둔다면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 그분들은 입원시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의사가 뭐 격투기 무섭다고. 선수도 아니고 네. 뭐 도망가서 안 보겠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담하고 막 쫄지만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어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언제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위험하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정신과 의사의 책임이죠. 입원을 시키거나 안 시키거나. 참 결국은 또 갈등인데 가능한 한 놔둘 수는 없죠. 누가 봐도 입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예, 그럴 때는 이제 경찰을 연락하거나 경찰의 도움으로 같이 입원시키거나 아니면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입원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치료자의 안전이죠. 여차하면 도망가야죠. 뭐. 그래서 뭐 제가 좀 읽어보니까 좀 이런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끼리 뭐 폐쇄병동 일하려면 무술 정도 익혀놔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말도 안 뭐 돼요. 필살기가 있다고 막 그거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옛날에 30년, 그랬나요? 30년 전 얘기고요. 네. 그때는 진짜 정신보건법이 없던 시절이라서 네. 입원을 할 때 정말 옛날에는 저분이 정신병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서 그냥 강제로 데리고 왔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네. 지금은 보호자 2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뭐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이 입원을 금방금방 시킬 수 있었는데 강제로 이제 데리고 입원시켜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뭐 좀 몸싸움도 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정신과 의사가 뭐 격투기 선수도 아니고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전혀 있어요. 지금은 이거 옛날 얘기 제가 네. 아주 옛날 30년 전 얘기라서 그렇죠. 실제로는 뭐 그러지는 않죠. 그리고 음. 지금 여자 정신과 의사가 50%가 넘을걸요. 이제 그렇군요. 최근에는 아마 더 많다고 봐야죠. 근데 뭐 여자 정신과 선생님 뭐 격투기를 초크 하겠어요. 배우고 그럴 순 없는 거니까. 그렇죠. 다른 안전 조치가 네. 있죠. 안전 요원도 있고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같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좀 약간 깐깐한 절차도 예, 생겼고 그렇죠. 인력도 조금 생긴 그렇죠. 거죠. 옛날엔 정말 1대1 붙었는데 지금은 뭐 안전 요원도 법적으로 네. 또 있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서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신과 진료실에서 제 생각에는 아주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진료실에 가스총, 전기 충격기 이거 놓고 진료하신 분 아주 많아요. 약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예, 갑자기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꽤 됐죠. 한 5년 넘었죠. 네. 8년 가까이 되나? 그 유능하신 정신과 교수님이 갑자기 외래에서 조현병 환자 때문에 돌아가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정말 충동적인 사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채 옆에 놓고 진료하시는 분 꽤 있어요. 갑자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시면 볼 때는 골프 연습하는 것처럼 옆에 갖다 네, 놨는데 네. 사실은 그것도 이게 있지만 방어를 여차하면 위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저도 근데 그런 상황이면 정말 두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 보니까. 근데 아주 드물죠. 네. 사실은 그렇게 네. 우리 교통사고 정말 큰 교통사고 나듯이 네. 그렇게 보셔야죠.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는데 이 도로교통이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 항상 왜냐하면 내가 운전을 잘해도 누가 맞습니다.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운전할 때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것처럼 정신과 의사도 운전하듯이 정말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다반사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신과의 어떤 오해일 수 있겠죠. 근데 이 책에서는 좀 제가 30년 동안에 있으면서 제가 좀 강하게 경험한 그런 거를 책으로 썼을 뿐이지 아주
예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셔야죠. 이런 일도 있으나 뭐 이런 그렇죠. 일이 뭐 예. 주류로 항상 발생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좀 드문 사례 중에 하나라고 좀 그렇죠. 생각하면 좋을까요? 교통사고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쵸, 운전하시지만 작게 부딪히지만 큰 사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큰 사고 난다고 운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정신과에서도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 얘기도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스스로를 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환자부터 좀 이소룡이라고 믿는 환자, 환청을 듣기도 하시고 정말 다양한 분들의 좀 사례를 보셨을 것 같아요. 좀 시청자분들이 재밌어할 만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몇 가지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좀 어떤 특이한 분들과 함께 하셨나요? 이 오랜 기간 동안. 아유, 많죠. 근데 네. 지금 우리 환자분한테 재밌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긴 그렇죠. 하지만 개인의 또 그래도 힘드신 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분들은 진짜 그 세계 속에 있거든요. 우리는 그분들의 그 세계를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분들은 그것을 믿고서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죠. 세계관이 다르다고 봐야죠. 그런데 너무너무 많아요. 환청의 종류도 뭐 영화배우 소리가 들리는 사람 또는 뭐 진짜 지금은 트럼프, 푸틴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러면서 자기가 푸틴이랑 트럼프를 중지시켜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도 노벨 평화상 받으신 분이 있어요. 병실에요. 병실에서.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노벨 평화상 받았다고 매일 착한 일을 하려고 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맨날 바닥 청소하시고 할아버지들 물 맨날 시중 들고 또 매일 전화해가지고 고아원에 전화해가지고 수고한다고 전화하고 자기가 노벨 평화상 받아서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분은 폭력적이지 않죠. 오히려 되게 고마운 일을 많이 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고마운 네. 일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망상이나 환청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걸까요? 거기서. 정신과에서 치료법은 딱 두 가지예요. 상담하는 거, 네. 크게 지금 크게는 두 가지, 상담과 약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경증, 좀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이런 경우는 상담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조현병이나 이런 정신병, 환각이나 망상 같은 경우는 상담보다는 우선 정신과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하죠. 약물과 상담을 같이 하는데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정신의학이라는 것이 지금 아직 미지 학문이기 때문에 상담과 약물로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좀 아쉽죠. 아직 모든 게 다 뭐 밝혀지고 그런 게 그렇죠. 아닌 거죠. 그러긴 하지만 환청이나 망상 같은 경우도 약물로 상당히 효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없는 분도 있지만 최소 3분의 2 이상 정도는 환청이나 망상 같은 것이 약물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약물로 효과가 있고 나서 좀 의사소통이 돼야지 그다음에 상담도 하면서 개인적인 문제도 다뤄주고 이제 그러는 거죠. 사실 저도 좀 여기 비욘드를 다니면서 많이 느꼈던 게 이게 많은 분들이 정신과 약물에 대한 좀 두려움이나 좀 오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흔히 하는 말로는 뭐 정신과 약을 먹으면 사람 뭐 무엇인 된다, 뭐 바보 만든다 이런 되게 오해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약물이 효과적인지 그런 오해를 가질 필요가 없는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정신과에 대한 오해는 오래됐죠. 아주 오래돼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오해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사실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정신과적인 약물은 뇌에 영향을 미치니까 정신과 약 먹으면 치매 빨리 걸린다. 정신과 약 먹으면 기억이 이상해진다. 정신과 약 먹으면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다 오해와 편견입니다. 정신과 약물을 먹는다고 치매 생기는 거 아니고 정신과 약물 먹는다고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고 정신과 약물 먹는다고 사람이 바보처럼 멍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은 약물의 부작용이긴 하지만 그 부작용이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약물이 하도 좋아져가지고요. 부작용도 작게 나타나요. 아주 작게. 그래서 저희가 흔히 먹는 상비약들처럼 그거보다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있긴 있죠. 네. 그런데 그 부작용이 있을 때는 또 다른 약으로 대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약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 약,
보다 약간 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부작용이 있을 때는 정신과 선생님이랑 의논해서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을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중독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정신과 약 먹고 제대로 정신과 의사의 처방을 받고서 약을 드신다고 하면 중독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봐야지 돼요. 올바른 처방 하에만 드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제대로 먹고 그러면 좀 오해만큼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예. 이렇게 제가 생각하시면 그거는 장담 드립니다. 너무너무 오해가 많아서 그렇지. 네.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너무 힘든다,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할 때는 정신과에 와서 상담받고 약을 먹으면 실제로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2주나 한 달 정도는 좋아지거든요. 네. 그런데 힘들어도 그냥 혼자 견딘단 말이에요. 마음의 병은 내가 멘탈만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멘탈 관리를 6개월을 할 거 정말 약 먹고 상담받아서 빠르면 6일에 끝나요. 진짜. 예, 진짜 빨리. 요새 네. 약이 좋아가지고 어떤 분은 진짜 한 3, 4일 먹고 선생님 좋아졌어요, 우울증이. 네. 이러신 분들 정말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약을 드시면 그렇게 빨리 해결될 문제를 병원에 안 오셔서 막 몇 개월간 그렇지. 앓고 계신 이거랑 분들도 많으신 거죠. 이거랑 비슷해요. 딱 두통이 심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럼 타이레놀 먹으면 없어지는데 그렇죠. 명상을 한단 말이에요. 중요하죠, 명상도. 중요하죠.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명상도 중요하지만 타이레놀 먹으면 두통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명상해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너무 심해서 내가 일상생활이 하기 힘들다,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땐 정신과를 빨리 찾아가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을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좀 안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편견과 오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신과 팁 하나 드릴까요? 네. 좋은 정신과 의사 고민 만나는 같은 거. 네. 간단해요. 정신과 진료를 받아가지고 내가 약을 먹었는데 괜찮아, 좋으면 아무 문제 없죠. 네. 근데 약을 먹었는데 약간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좀 부작용이 약간 대표적인 게 속이 더부룩하다 네. 하는 거, 약간 뭐 졸립다, 또 아주 좀 드물지만 뭐 약간 떨린다 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네. 근데 가서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얘기할 때, 정신과 약은 다 그래요 하시는 정신과 의사는 좀 좋은 친절한 정신과 의사가 아니에요. 그럴 땐 정말 바꿔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힘들어서 얘기를 하면 그렇죠. 같이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세요 하고, 뭐 조금만 참아보세요, 뭐 얼마 일주일만 더 해보시고, 그러면은 초기에 그럴 수 있으니까 일주일만 해보시고, 아니면 약을 바꿔드릴게 이렇게 의논하고 해야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정신과 약이 좀 그래요, 그냥 드세요 이러면은 저는 그런 정신과 의사는 좋은 의사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오해를 만드는 걸 수도 있겠네요. 예, 정신과 그럴 수 약만 있어요. 먹으면 이상해진다 이렇게. 예.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냥 먹으라 그런다, 그러면 이 친구가 가서 친구들한테, 야, 정신과 의사 갔는데 내가 이런 게 있는데 정신과 약이 다 그렇다고 그냥 먹으래. 그럼 누가 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바꾸세요. 그럴 이런 땐 얘기도 되나? 그럼요. 이런 걸 좀 실질적인 얘기 도움을 드리는 게 그래서 저희 정신과 약은 역할이니까. 다 부작용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 네. 아니에요. 그냥 타이레놀 먹고도 부작용 있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요거 좀 책과 별도의 얘기했지만 좀 흥미로울 것 같아서 다뤄봤고요. 다시 좀 책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희가 좀 특이한 환자분들도 있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또 하나의 좀 재밌었던 이야기가 되게 저는 좀 기억해볼게, 알코올 중독자랑 결혼한 간호사분 얘기라든지 좀 조현병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좀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저희가 뭐 정신병원에 뭐 그 폐쇄병동에 계신 분들만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이 사람을 뭐 정신과 환자분들과 결혼하면 100%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거다, 이런 통념들이 분명히 있고, 뭐 조현병 부부끼리 결혼하면은 100% 불행할 것이다, 100%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일반 분들은 통념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것들을 조금 깨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제 좀 마음속에서. 그래서 좀 이성적이나 논리적으로는 100%또 이건 안 된다 싶은 일들도 아닌 경우가 이 책에서 좀 드러났었는데, 요거는 조금 의사로서 마주했을 때 좀 어떤 감정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아주 드물죠. 제가 30년 하면서 딱 3분 간호사랑 환자랑 결혼한 경우를 봤는데, 네. 되게 이제 알코올 환자죠. 정신이 멀쩡하시니까.
책에 뭐 학생 간호사가 뭐 조현병 환자랑 그 사랑했던 얘기도 나오긴 나오지만 참 사랑이 신기해요. 그죠? 저도 그 얘기 이거 보자부터 어. 이런 게 가능하구나 지금 싶었어요. 누가 환자랑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사랑이 있나 봐요. 되게 특수한 경우. 그렇지, 특수하죠. 그렇죠. 그리고 조현병 환자들끼리 결혼하는 경우는 사실 가끔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병원에 서로 입원해가지고 정들어서 결혼을 하는데 되게 가족들이 어차피 결혼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너희 둘이 그냥 살아라 하면서 지원해주면서 살게 하는 경우인데 대부분은 자녀를 낳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키우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간혹 또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조현병 부부도 있긴 있어요. 여기 나온 예, 경우가 딱 있어요. 그 예. 케이스잖아요. 못 키울 것 같죠. 사실 저는 못 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럭저럭 잘 키워요. 뭐 우리 멀쩡한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잘 키우나요? 다 아니죠. 문제 있으실 오히려 때가 그 있죠. 부부들이 또 약 먹고 증상이 안정될 때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네. 비록 현실적인 능력은 약간 좀 떨어지더라도 증상은 있더라도 자녀 키우는 거는 그냥 사랑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사랑하면서 키우자 똑같이 키워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랄 건지 그거는 사실은 미지수죠. 근데 보세요. 인연과 운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피디님 당연히 이제 결혼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그죠? 아직 안 예. 했습니다. 피디님이 결혼할 때 재서 좋아하고 또 집안이나 뭐 여러 가지 다 재서 결혼하잖아요. 제일 적절하게. 그럼 보장돼요? 행복이 보장되나요? 절대 아니죠. 그 내 자녀가 정말 건강하게 최소 나이상으로 잘 살 거라고 보장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네. 아무리 재도 안 되는데. 그 환자들은 뭐 그냥 자기가 좋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둘이 좋아서 결혼해서 좋아서 애를 낳고 또 우리처럼 또 애 사랑하고 지지고 볶고 사는 거죠. 그 아이의 운명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미리 그럴 것 같으니까 낳지 말자고? 요새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 세상에 젊은 사람들 이 힘든 세상에 애 낳아봤자 고생시킬 건데 뭐하러 낳아 그러잖아요. 돈 만들고 힘 만드는데 뭐 그렇죠. 하느냐. 오히려 저는 그 조현병 부부의 여기 보면 애절한 사연이거든요. 맞아요.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애절하게 애쓰는 오히려 이 책에 나온 조현병 부부가 훨씬 더 순수하고 훨씬 더 생명에 대한 사랑 있고 훨씬 더 세상에 대한 사랑이 많은 거죠. 우리보다 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럴 때가 많아요. 이 세상에 애 어떻게 키워? 난 잘 키울 자신 없어. 그리고 안 낳잖아요. 오히려 배워야죠. 맞아.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게 그 아내분께서 임신을 하신 상태인데 좀 입원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남편분이 같이 옆에 있어야 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같이 입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리셨지만 내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끝까지 좀 아이와 산모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모습이 이런 희생이나 뭐 사랑이 사실 꼭 조현병 환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 분들도 보여주시기 힘든 거를 이 환자분들이 보여주시는 게 참 좀 되게 가슴 찡하면서도 되게 그런 의미의 재미가 아니라 되게 흥미로웠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오해와 사실은 편견이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죠. 네.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사랑을 못 하나요? 조현병 환자라고 부성애가 없나요? 조현병 환자라고 목숨 걸고 아내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나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강하면 강하죠. 오히려 더 순수하니까 이것저것 안 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자 내가 지켜야지. 그 여자가 임신해서 지금 증상도 같이 있어. 뭐 아이가 건강하게 잘 나와야지. 그 정말 인간의 저 본능적인 부성애가 나오는 거죠. 사실 그런 본능적인 감정들은 이 환자분들이나 뭐 일반인 분들이 아예 똑같은데 당연히 똑같죠. 저희는 뭐 환자분들이라고 그런 게 없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것처럼 상상을 하니까 그런 오해가 좀 생기는 거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책을 보고서 그런 이미지가 좀 우리 환자분들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도 좀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감도 살짝 있습니다. 저도 조금은 바뀐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읽으면서 생각보다 내가 뭐
기존에 생각했던 뭐 드라마의 모습들이나 영화의 모습들과는 굉장히 다르고 오히려 나보다 더 순수하고 저보다 더 순수하고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모습들도 참 많이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걸 조금 느꼈었거든요. PD님보다 훨씬 더 네. 인간적이고 순수하고 선할 것 같은데 우리 환자분들이. 맞아요. 저는 좀 약간 냉정한 편이거든요. 그러세요? 네. 야, 요즘 말로 뭐 티다 뭐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러세요? 참 나였어도 이렇게 좀 애절하게 챙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시고 네. 그 아내분이 임신하시고 그러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겠죠. 예, 그냥 네. 믿으세요. 지금처럼 차가운 저도 그때가 되면 또 예. 따뜻하게. 그래서 제가 자녀교육 책도 냈는데 네. 아, 전에 내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나 같은 여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 나 같은 여자는 엄마 되면 안 된다. 이 성격 가지고서 나는 애 키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한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다 내 꼬라지대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 꼬라지대로 키운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뭐 공부하고 그러고 키우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낳기 전부터 뭐 2년 전부터 엄마 수업 듣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한 생명을 낳고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어떤 규격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게 내가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려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살아요? PD님도 혹시 난 돈이 없으니까 결혼을 하지 말까 이런 생각? 저는 내년에 결혼할게요. 그러세요? 네, 사실 그러시구나. 이미 결혼 예. 예정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요새 그러잖아요. 나는 흑수저야. 네. 근데 저는 이제 제 철학이기도 한데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여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00m 달리기. 내가 만약에 30m 뒤에서 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결승점 역전시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난 흑수저니까 나는 이미 요 모양 요 꼴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해봤자 안 될 거야. 그게 인생을 100m 달리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생각이고 여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늦게 출발해도 조금 돈이 없어도 조금 뭐가 부족해도 그래도 가서 보고 느끼고 또 좋은 사람이랑 즐길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풍요로울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인생을 100m 달리기처럼 생각을 하니까 조현병 부모의 자녀 걔는 이미 끝났어요? 태어나자마자 끝났어요? 아니죠. 삶이 끝난 그렇게 게 생각하세요? 아닌데. 태어났는데 얘들은 조현병 부부의 애야. 인생 끝났네? 그럴까요? 그런 오해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데 인생이 그게 아니란 현실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럼 시작부터 100m 앞에서 남보다 50m 앞에서 출발했어요. 행복하게 잘 사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불안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또 유명인들 돈 많은 사람들 자살하잖아요. 이해가 안 가죠. 저 사람 무조건 행복해야만 하는데 내 기준에 그렇죠. 따르면은 돈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출발이 늦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세상을 보고 느끼고 사랑하고 훨씬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걸 우리 환자분들은 실천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환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일반인이라고 표현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런 감정에 솔직하고 그렇죠. 인생에 충실한 걸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정말로. 사실 제 또래 뭐 사람들만 봐도 이 희생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내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서 내 지금의 삶을 내려놓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옷을 사는 삶을 내려놓고 이 아이와 가족을 위해 다 희생할 자신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 친구들이 몇 명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꾸리는 것 자체에 먼저 두려움을 가지는 것들이 많은데 정말 이런 거를 볼 때면 오히려 저희는 환자분들보다 훨씬 못난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환자에게 사랑에 빠진다. 정신과 환자한테 네. 가능해요 지금? 저희가 다 너 미쳤냐? 쉽지 않죠, 진짜. 자기도 생각해 보면 재봐요. 딱 세 가지만 재봐요. 이 사람 또 재발하면 어떻게 하지?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이세가 나면 어떻게 되지? 정확하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걱정 세 가지. 딱 세 개만 하면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지고 아이를 낳아요. 그럼 손가락질해요? 아이고 저 무식한
현실 판단 없는 바보 같은 진짜 바볼까요? 오히려 더 순수하게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사랑을 하고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부모와 자식의 예. 사랑. 네. 인류의 사랑의 핵심은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아. 말도 안 되잖아요. 아이에게 못 해줄까봐 걱정돼서 뭐 안 나겠다 뭐 이런. 아이한테 못 해줄 것 같으니까 난 안 낳아.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부모가 뭐냐면 아이를 안 낳는 부모야. 태어나기 그런 전부터 얘기가 지켜주고. 나와요, 세상에. 저도 그거는 그게 좀 말이 사랑이에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잖아요. 사랑은요, 좋은 거 아니에요. 지지고 볶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아프고 눈물 나고 힘들고 그게 사랑이죠. 오냐 오냐 해 이거 아니에요. 사랑은 가장 지옥 같은 사랑이 사랑이잖아요. 우리 환자분들 지옥 같은 사랑 속에서 진짜 꽃피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도 썼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와 조금 이어지는 게 우리가 모두 환자다라는 좀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조금 오늘 원장님과 얘기를 해보니까 좀 공감이 가는데 요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끼리 얘기할 때도 각오를 가져야 될 게 우리는 모두 환자다 이런 거를 좀 마음가짐을 가지기도 하신다 하셨고 책 말미에는 나는 이상한 나라로 출근했지만 다시 병원을 떠나면서 일반인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더 이상한 나라다. 이상한 나라로 퇴근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맥락과 같은 걸로 좀 이해하면 좋을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잖아요. 네. 정신과 의사는 미친 사람을 치료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우울증, 불안증은 절대 미친 게 아니죠. 근데 그런 오해나 편견이 있는데 사실 정신과 의사,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우리가 이제 미쳤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비정상이라고. 미친 게 뭐냐? 현실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판단 능력이 없는 걸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피디님은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망설이시는구나. 예. 근데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냥 괜찮다. 야, 네. 감사합니다. 영혼 네. 없는 말씀. 네. 자, 저는 제가 아주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친구들은 너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걸 안 바꿔요. 친구가 정신 차리라고 저보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 얘기해 줘 보세요. 친구라고 생각하고. 너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 야, 너 질투하는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네. 이게 뭐예요? 네. 내부 세계에서 나는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외부 세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친구가 얘기하면 내가 잘생기지 않았구나 하고 정신 차리고서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를 구분해서 현실 판단이 딱 생겨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나는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예요? 왕자병. 네. 이거를 정신의학으로 얘기하면 과대망상. 비정상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직장에 다니는데 쟤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실제는 맞아요. 안 그런데. 그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데. 근데 나는 아니야. 쟤 눈치를 보니까 쟤 눈빛을 보고 오늘 보니까 나한테 인사도 안 한 것 같아. 쟤 나 싫어하는 것 같아. 하고 내부 세계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 외부 세계에서 그 친구는 그 동료는 나를 전혀 싫어하지 않는데. 이게 뭐예요? 미친 거죠. 사실은.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가서 야, 너 나 싫어하지? 하고 막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친구가 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친놈 아니야 이거? 그래요. 네. 그렇죠. 있지만 행동으로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이라고 할 때 미쳤다 안 미쳤다고 얘기할 때 굳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런 증상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정도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외부로 표출해서 문제를 야기할 만큼이냐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렇죠. 가지고 있느냐. 피디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럼요. 오해하거나 하면서 그 소리가 빠져가지고 네. 그 생각을 안 바꾸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고집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럼 거의 미친 거랑 네. 정상과 비정상이 왔다 갔다 하실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하지만 행동으로 크게 안 나타나니까. 네. 행동으로 크게 나타나면 주변에서 그러겠지. 너 미쳤냐? 이러겠죠. 그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불안, 우울도 마찬가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도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양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되냐. 쉽게 해서 정신과적인 문제는 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양적인 문제로 봐야죠.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착각 속에 있고 때로는 과대망상 속에 있고 때로는 피해망상 속에 있거든요. 네. 하지만 머릿속에 있어서 겉으로 안 드러날 뿐이지. 그래서 우리 모두 사실은 환자예요. 질적으로 보면. 근데 양적으로 안 드러나서 그렇죠. 그 문제가 생기는 기준점을 넘지 않고 그렇죠. 그 아래에 있어서 그런 그 거지. 기준점이라는 건 뭐냐? 자기한테 해가 되는 행동으로 나오거나 타인에게 뭔가 해가 되는 행동이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증상으로 보고서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물 밑에 다 깔려 있어요.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저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도 환자지만 나도 환자. 우리 우리 모두가 모두 환자. 그러니까 너무 잘났다고 하지 말고 현실 판단 능력을 잘하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잘 듣고 팀장님 이거 아닙니다. 그럼 그러냐 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 네. 그래야 되는다. 그래서 we are all patient라는 마음을 가지면 좀 더 겸손하고 그리고 좀 더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좀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 감정을 좀 많이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오해도 많이 풀리기도 했고 돌아보면 뭐 원장님이 책에서 나는 요런 문제가 있다. 난 요런 좀 특이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좀 보면서 저도 나는 솔직히 뭐 고집도 굉장히 세고 남의 말 들을게 안 듣고 그래요? 사실 좀 그렇거든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좀 똥고집이 심해가지고 그래요? 네, 독불장군 같은 기질이 있어가지고 오. 좀 약간 따뜻한 편도 아니라 이런 면에서 나도 환자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근데 같습니다. 매력이 있나 봐요. 좋아하는 여성분이 계시는 거 보니까. 그런가 봐요. 저도 왕초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죠. 여튼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실 이게 저희는 이 환자분들을 보면서 야 쟤네들은 미친 사람이잖아. 우리 같은 정상인들은 저런 사람들이랑 못 어울린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이 환자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이고 나는 정상인이다. 사실 그런 게 원장님 말씀처럼 양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우리 모두가 환자라는 마음으로 남들의 얘기를 잘 듣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 PD님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 많아요. 정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좋은 지위에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분들도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 이상하다 하는 사람 많죠.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바깥 세계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하고 엉뚱한 일을 추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개성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현실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 나는 매일 이상한 나라로 퇴근한다. 처음에는 제가 정신병동에서 일하는 때 저는 매일 이상한 나라로 출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때는 퇴근할 때 나는 정말 이상한 나라로 퇴근한다.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해요. 왜요? 바깥 세상이 더 이상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30년 정신과 병원에 있다 보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더 순수하고 착하고 더 솔직하고 더 사랑하고 더 열정적이고 바깥은 안 그러잖아요. 바깥은 끊임없이 재야 되고 제가 무슨 생각하나 하고 막 피해망상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더 힘들어요. 더 밖에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간사하고 더 머리 쓰고 더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고 여기가 더 힘들어요. 여기가 더 괴로워요. 여기가 더 이상해요. 맞는 말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직관적이시고 그렇죠. 솔직하시고 그렇죠. 딱 그 감정이나 행동이 도드라지시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파악하고 이해하기가 보다 더 쉬울 수 쉽죠. 있겠네요. 예, 훨씬 더 쉽죠. 그러니까 사실은 환자분들한테 배우는 게 저도 순수해져요. 바깥에서는 저도 이렇게 막 가리고 막 숨기고 막 눈치 보고 채통을 지키시고 뭐 그러는데 오히려 병실에 들어가면 저도 편안해져요. 그렇게 막 뭔가 머리를 막 쓰면서 막 그런 지킬 필요가 없으시니까. 그렇죠. 그냥 아주 같이 좋아요. 괜찮아요. 그곳이 오히려 더 정상의 나라? 순수하고 솔직한 나라가 될 수 있겠네요. 여기가 오히려 더 이상한 나라? 좀 현실에 좀 그걸 돌아봤을 때 맞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주위에도 다 누구나 주위에 이 사람 왜 이럴까 싶은 환자분들도 많고 환자가 아니어도 환자가 아니라지만 이상한 분들도 많고 나도 이상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환자분들 중에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도 계속 병원에 스스로 있고 싶어 하는 분들 꽤 많아요.
오늘 바깥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신 건가요? 힘들고 네. 또 바깥에 나가면 또 자기가 독립적으로 뭐든지 해서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병실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새끼 주는 밥 다 먹으면서 자기의 망상의 세계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퇴원하고 싶어요 하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마음은 퇴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뭐 언제 퇴원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년에 해도 될까요? 좀만 더 분들도 있어도 꽤 될까요?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 퇴원하세요. 그럼 막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히려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그래서 거네요. 실제 폐쇄병동에는 본인이 스스로 계시다고 있겠다고 하시는 분이 거의 반 이상이에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아무래도 이제 기능이 떨어지니까 네. 누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병원에 있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명랑한 정신과란 책의 좀 이야기들을 좀 몇 가지 살펴봤는데 저희가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이거 먼저 살펴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완소남님께서 직장 내에서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과 화를 참는 것 어떤 게 적절한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화를 참는 것이 능사인지 능력인지 이렇게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화를 참는 것도 능력이 있지만 네. 화를 내는 것도 능력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화를 낼 필요가 있는데 화를 못 내는 분들이 많죠. 근데 많은 분들이 참잖아요. 참으면은 남들은 좋죠. 상대방도 좋고 주변 사람도 좋고. 그런데 내가 화를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깨지죠. 그래서 그 선을 적절하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답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화를 너무 잘 참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화를 내보는 훈련을 하셔야지 되고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화를 참아보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지 돼요. 화를 낼까요 말까요? 내세요. 못 냅니다. 내라고 해도 못 내죠. 평생 안 내왔는데. 낼까요? 참으세요. 못 참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죠. 안 냈던 사람은 1도씩 내보려고 하시고 너무 내가 화를 많이 해서 맨날 파편 튀긴다 하시는 분은 참는 훈련을 하시고 그렇게 분이 말씀 못 드리겠네요. 사실 저도 저런 성격이었었거든요. 고집이 세신 분들은 화 잘 내는데. 저는 좀 화를 옛날에는 좀 약간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약간 착한 사람 콤플렉스처럼 화를 못 내는 스타일이었는데 저는 뭐 완수함님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이걸 좀 변하게 된 게 화를 안 내도 싫어할 사람은 저를 싫어한다고 걸 좀 알게 되니까 깨달으셨네. 네, 약간 저는 화를 안 내고 착하게 살면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조금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이 사실 의미가 없어질 때가 많아서 그걸 좀 깨달으니까 화를 낼 줄 알게 됐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콤플렉스 저도 심했어가지고 완수함님의 마음에 뭐 다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조금은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원장님의 말씀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훈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피스 클레버님께서 직장에서 해고되었는데 문득문득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운동을 하고 병원 가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생각나는데 이런 좀 생각을 안 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명상해라, 털어내라, 기도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런 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사이코 드라마예요. 심리극. 사실 이것도 얘기를 다뤘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많지가 못 다뤘는데 간단히만 먼저. 심리극이 뭐냐면은 연극적인 기법으로 심리 치유하는 거거든요. 네. 저런 경우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해고됐다. 그러면 누가 화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릿속으로 막 욕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극적으로 만약에 팀장이 화가 난다. 그럼 팀장 대역을 세워요. 그래서 팀장한테 야 이 자식아 이 나쁜 놈아 네가 팀장이면 다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하고 막 너 막 두들겨 패고 막 물어뜯고 머리채 잡아당기고 이런 거를 실제 연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는 거죠. 그렇죠. 네. 팀장은 아니지만 팀장 대역한테 직접 하는 거죠. 직접 욕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담아왔던 말들 다 그냥. 그렇죠. 다. 네. 그러면 진짜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돼요. 내가 억울한 게 100이었다고 하면 심리격을 하면은 최소 80, 70, 50, 40으로 줄어들어. 어떤 경우는 0으로 줄어들어. 그러면은 숨 쉬고 살만하죠. 맨날 100만큼 그 자식 그랬는데 심리극을 하면 옛날에 그랬지.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큰 효과예요. 저런 특히 이제 화나고 억울하고 저런 분들이 심리극 하면 참 좋죠. 간접적으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베개에다가 그 사람 사진 같은 거 딱 붙여놓고 두들겨 주먹으로 그냥, 두들겨 네. 패고 그것도 간접적인 1인 심리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임금님기든 당나귀기다.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서 화풀이 하듯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풀면은 효과가 있어요. 왜냐? 몸에 다 감정들이나 이런 게 몸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네. 몸으로 막 베개를 때린다,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되면 풀어지거든요. 훨씬 억눌려 왔던 예, 것들이 그게 그래도 몸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소리를 내거나 두들겨 패거나 욕을 하거나 머릿속으로만 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빼내면 훨씬 더 치유적인 효과가 있어요. 사실 이 사이코 드라마의 굉장한 전문가라고 저는 약간 원장님이 되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이코 드라마 전문가시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 얘기도 다뤄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시간이 많이 돼서 다른 예. 얘기부터 달랐었는데 좀 책을 읽어보시면 이 사이코 드라마로 정말 마음이 해소가 되는 케이스들을 몇 건 넣어 놓으셨잖아요. 예. 저도 읽으면서 정말 신기했었거든요. 아니 이게 예를 들어 뭐 딸의 장례식에 못 갔는데 이걸 사이코 드라마로 했는데 해소가 되었다가 이게 가능한가 했는데 실제 사례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런 우리가 흔히 가짜로 연극하는 건데 뭐가 효과가 있겠냐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실제로 이렇게 해소가 되는 게 신기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좀 보경님께서는 이런 여기 명랑한 정신과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특히 억눌린 감정이나 화 같은 것들에 사이코 드라마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해 아주 주셨으니까 효과적입니다. 특히 효과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책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보경님 지금 다뤄봤고 네 손강김님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사랑하던 여자 후배가 남자친구가 생기고 결혼을 한답니다. 너무 예뻤어서 안부를 참으려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너무 힘듭니다.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좀 오랫동안 짝사랑을 하셨나 봐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짝사랑이라서. 짝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는데 더 상처가 딴 남자랑 크니까. 결혼한다면 거의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가죠. 짝사랑에서 이런 말 하기 죄송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네요. 아유. 이런 거는 좀 이것도 혹시 드라마 아니요, 되게 이러잖아요. 세월 이야기겠지. 이런 걸 정신과 의사가 뭐 전지전능 만능 같이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 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저 선생님 입장이 됐다면 저도 해결하지 못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잘 털어내고 해야 되는데 저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다 개인이 각자 알아서 시간이 지나고 나름의 어떤 또 다른 방법을 쓰고 또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다음에 수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할 수뿐이 없어요. 아픈. 그래서 답이 없는. 그래서 선생님 스스로만 찾을 수뿐이 없는. 그리고 이런 대답을 할 수뿐이 없는. 정신과 의사라고 다 말은 잘하지만 다 뻥입니다. 짠하고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니까 당연하죠. 어떤 약을 드시면 뭐 저 여성분께서 잊혀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이제 우울하다. 네. 너무 우울하다. 그러면 이제 우울증 약을 먹는 거지. 그 약을 먹는다고. 나 싫어. 이거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그 짝사랑했던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나는 거. 더 예쁘고 더 매력적인 더 좋은 여성분을.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저분이 혹시 그러실 것 같지 않냐고. 그럴 기도를 해요 저는. 바랍니다. 저는 100%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사실 이게 미화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 후배분들이 더 예쁘신 분 분명 만날 거라고 저도 예쁜 거 좋아하시는 거만. 저는 덜 예뻐도 너무 드시네. 너무 예뻤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러셨구나. 너무 이뻤어서 안보를 참으려니까 힘드시다고 하셔서 그러셨구나. 네. 여자 후배가 너무 예뻐서 못 잊으시는 것 같아서 더
예쁘고 좋으신 분 예, 만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 네. 저도 함께 뵙겠습니다. 예, 네. 그럴 겁니다. 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아, 예, 55분이 예, 예. 되어서 오, 마지막 그렇습니다. 인사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인지만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모든 분을 대상으로 했어요. 네. 지금 제가 이 책을 마지막 책장을 덮고서 아, 사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 이런 게 사는 거지. 하면서 뭔가 인간에 대한 만남, 운명, 그리고 따뜻한 정이 다시 이렇게 소록소록 솟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팍팍하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따뜻한 정이 다시 솟아나고, 예, 정신과 환자들의 또 치열한 그리고 애틋한 삶을 보면서 희망과 사랑과 위안과 따뜻한 정을 다시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 이 책을 읽으면서 뭐 이게 뭐 우울증 극복하는 10가지 방법 이런 책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냥 되게 원장님께서 겪으셨던 여러 가지 스토리와 좀 느꼈던 감정들을 담은 얘기인데 저도 그런 걸 읽으면서 제가 몰랐던 이런 환자분들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시선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저도 환자일 수 있겠다. 이미 사실 환자지만 그런 생각- 건강한 환자죠. 건강한 환자 네. 티나지 않는 건강한 잘 숨기고 있는 환자. 네. 환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져봤으니까 시청자분들도 뭐 이걸 통해서 뭐 병을 극복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마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을 좀 더 따뜻하게 살리고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좀 팬분들이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엄마 수업 읽고 육아 슬로건이 바뀌었다. 그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다라는 평들이 많은데 오늘의 책인 이 명랑한 정신과를 읽고 꼭 뭐 좋은 엄마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본인의 감정을 또 따뜻하게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문상 원장님과 함께한 명랑한 정신과 책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아유, 원장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시청자분들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책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